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18년 7월 24일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수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한 주간의 주간 이슈를 다루는 별별 이슈 시간인데요. 일단 크게 세 가지 종류의 내용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의도, 용산, 강남의 집값이 다시 상승세를 돌아섰다 라는 얘기인데요. 특히 여의도하고 용산에 대한 마스터 플랜 개발 계획이 큰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에 상가 점포 매물이 30% 급증세를 보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자영업자들의 삶이 가면 갈수록 빡빡해지는 것 같고요. 반면에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시는 분들 주의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는 거래 절벽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자, 오늘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자, 오늘도 강사님 안녕하십니까. 파이팅입니다. 네, 오늘은 컨디션 좋아 보이십니다. 아니요. 안 좋아요? 어제 술을 많이 먹었어요. 근데 그럴 줄 알았어 진짜. 술 기운 있죠? 진짜? 근데 이렇게 멀쩡해 보이지? 지금 정상인가? 요새 막 더위 먹고 네. 막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더울 때 술 먹으면 더 더워요. 그러니까. 그런데 왜 먹었어요? 더위를 잊어보려고 시원한 맥주 먹었지. 네. 자, 지금 얼음발에 오줌 누기죠 이게. 그거 먹으면 더 더워지는데. 근데 여름에 또 시원한 맥주로 네. 더위를 씻어줘야. 네. 씻겨졌어요, 해서. 일단 에어컨에 네. 몸을 맡기는 걸로. 네. 그렇죠. 요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아주 그냥 다들 몸살이에요, 진짜 더운 것 다들. 같아요. 그죠. 네. 예전보다 더 더워지는 거죠. 올해 최고 덥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직 8월도 안 됐는데. 끔찍합니다. 네. 그러게요. 저는 에어컨과 함께 요새 매일매일 사랑에 빠졌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부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까요? 네.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막는 거래세 문턱. 그래서 거래세가 너무 높아서 거래가 되기가 어렵다. 뭐 이런 얘기가 주로 잡고 있는데, 종부세 인상하면서 세금에 대한 부분을 좀 합리화시키겠다. 그러면서 거래세도 좀 인하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안 해주나 보죠? 일단은 거래세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게 결국 뭐냐면 이 보유세를 높이면 그런 거잖아요. 국가가 세금을 많이 걷어가면 니들이 뭘 해준다고 자꾸 세금 많이 걷어가. 거래세 늘리게, 부동산에 대한 어떤 과열을 막기 위해서 보유세를 높이겠다. 뭐 이제 그런 일종의 그거잖아요. 그러면 거래세는 낮춰줘야지. 뭐 세금만 다 가져가 보유세도 높이고 거래세는 비싸고 그러면 세금 다 걷어서 뭐 할 거냐. 이제 뭐 이런 그거죠. 네, 사실 종부세 요번에 종합부동산세 대책은 타겟 말 그대로 핀셋 규제 뭐 이런 개념의 일환으로 간 거라 사실 이제 약간 뭐 약발이 별거 없다라는 인식들도 어느 정도 좀 만들어지기도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뭐 지난주에 이제 나온 발표에 보면 보유세의 전체적인 손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시가를 주택 공시 가격을 시가의 몇 퍼센트 수준으로 공시할 거냐, 이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손질도 올 하반기에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렇죠. 그렇게 되면 실제로 이제 보유세가 엄청나게 늘어나. 그러니까 지금 종부세는 일부만이라고 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 보유세가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는, 만약에 올린다고 하면 다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보유세라고 하는 거는 지방세, 그러니까 대부분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구청이 걷어가는 지방세들이 지방세 세수가 평균적으로 다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는 아마 거래세 인하를 본격적으로 논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거래세 인하가 쉽지 않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게 거래세가 인하가 쉽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지방세라고 하는 게 결국 지방 정부 세수고 부족하면 정부 중앙 정부에서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당장 줄어들면 그거를 정부가 보조해 주려면 그것도 힘들고. 그렇죠. 세금 괜히 낮췄다가 지방 정부가 커봐 우리 돈 없어 돈 내놔 그러면 중앙 정부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되게 민감하죠. 근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유세를 재산세 세율은 안 높이더라도 주택 공시 가격을 높여서 재산세 증가분이 어느 정도 확대가 되면 그거에 대한 거래세 감소분이 또
서로 이제 상계가 될 거기 때문에 아마 그때는 논의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근데 재산세 올리겠다 뭐 이런 뜻인가요? 재산세 올려주고 거래세 낮춰주는 거래? 예,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보유하는 과정에서 세금은 높고 거래하는 과정에서는 허들이 낮아진다 이런 형태가 될 거고 사실 이 얘기가 지금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라 과거부터 맨날 있던 얘기인데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렇게 거래세를 낮추고 해외의 사례처럼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이는 형태로 가겠다라고 해놓고서 실제 진행이 안 됐죠. 예. 그렇죠. 예. 그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죠. 한번 세제에 대한 부분을 건드려 놓고 쉽게 바꿀 수 없는 세제로 가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어서 참 쉽지 않게 복잡하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세수에 대한 부분, 운영에 대한 부분까지 세금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서 아무쪼록 뭐 신경 쓰이는 부분인 거는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내릴 때가 있나 이런 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토지나 네. 오피스텔이나 네. 건물에 대한 거래세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높다고 생각해요. 취득세 4%. 주택을 빼고. 그러니까 취득세 4%라고 하는 게 과거에 지금처럼 이제 취득세 등록세가 합쳐져서 지금 취득세로 됐지만 과거에 취득세 등록세 두 개를 나눠가지고 2% 2%에서 4%였던 거잖아요. 그 네. 이전에는 5.8%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4%로 낮춰준 것도 그 당시에 주택 기준 시가로 5.8% 내던 거를 실가로 바꾸면서 4.6% 낮춰준 거라서 실제로는 세금이 엄청 그 당시에 엄청 늘어난 늘어났죠. 거죠. 근데 그거를 주택 부분만 눈 가리고 아웅으로 낮춰주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그럼 높게 계산에 여지가 있다. 그렇죠. 아니 필요가 있다. 오피스텔 3억짜리 사는데 취득세가 3억짜리 사는데 1,500이라니까요. 집값이 5% 올라도 본전이야. 그렇잖아요. 뭐 지금 상승률 0.몇% 이 소리 하고 있는데 사지 말래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래세가 너무 부동산 사지 주택이 말래잖아.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거래세가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1% 나오고 하는 것처럼 세율을 좀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네, 강 소장님이 주택 이외에 부동산 상품 매수에 관심 있는 걸로 아니 네, 이렇게 마무리 지고요. 거래세가 너무 높다 나는. 자, 일단은 거래세가 높아서 과연 거래 절벽이 나올까요? 이거는 거래세 때문에 거래 절벽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네, 이거는 그냥 그냥 어거지로 갖다 붙인 거고 집값이 결국 집값의 일정 퍼센트 거래 절벽이 지금 주택 거래 절벽이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주택은 6억 이하는 지금 여전히 1% 세율이 높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렇죠. 네. 지금 사실 거래 절벽인 이유는 집값이 너무 높거나 또는 수요층이 이걸 받아줄 만큼 예, 돈이 못 쫓아가거나. 일단 못 들은 걸로. 아니 자금을 지금 잠가놔서 네. 대출 받기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한계가 네. 있기 때문에 매수층들이 얇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당장 매수로 돌아설 만큼 여력이 안 되는 거겠죠. 뭐 그렇죠. 네. 네, 뭐 네, 그런 네. 부분들 포함해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뜨겁게 달아오르는 시장이 한 군데 있습니다. 네, 여의도하고 용산이 개발 호재에 따라서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날 싱가포르에서 대한민국도 아니고요. 네, 2030 서울 플랜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산과 여의도를 통째로 개발해서 강남과 광화문과 함께 명실상부한 3대 도심으로 격상시키겠다. 그리고 여의도는 업무 주거 공간으로, 용산은 광화문 광장 규모의 공원, 그리고 서울역과 용산역 철로를 지화한 뒤에 그 위에 뭐 관광 쇼핑 단지를 만들겠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우리나라도 아니고 싱가포르에서 발표가 되고 나서. 아니, 싱가포르에 무슨 상 받으러 가가지고 거기서 우리나라 기자들이 있는 간담회에서 네. 기자들한테 그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용산 얘기를 하겠다. 용산이랑 여의도 개발하겠다. 왜 그런 거죠 갑자기? 뭐 굳이 싱가포르에서 우리나라 기자들한테 아이, 그런 뭐 얘기 안 해도 되잖아. 기자 만날 일이 있고 뭐 했으니까 했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아니 뭐.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건? 이거 뭐 예전에 얘기 나왔던 거 아니에요? 이거 뭐 개발계획 마스터 플랜 발표가 되면 지가가 상승해야 되는 것이 우려가 돼서 무슨 뭐 조심해야 된다는 등 어쩌고저쩌고 얘기해놓고 왜 거기 가서 떠든 거야 지금? 사실 이것 때문에 말이 네. 많고 네. 시장 자체가 다시 또 기름 붓냐 네. 타오르게 이것 네. 때문에 말도 지금 많고 그런 상황이고 실제로도 여의도 같은 경우는
부동산 매도자들 물건들 다 들어가고 예, 물건들 아침에 내놓으면 저녁에 팔린대요. 오후에 팔린대요. 그럴 정도로 가격도 올랐고 보니까 용산도 거래가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 게 부동산 사장님 어제 이제 길에서 만났어. 요새 어때요? 그랬더니 죽겠대요. 왜? 여의도 마스터 플랜 나오고 돈 잘 벌고 지금 돈 잘 벌 밥 좀 사라 그랬더니 아니래. 물건이 없대. 결론은 그거야. 물건들이 없고 이게 그러니까 용산도 사실 올해 상반기에 되게 가파르게 올랐거든요. 뭐 가격 상승률 보면 용산구가 되게 높잖아요. 예. 용산구가 되게 높단 말이에요. 서울에서 최고 높았었어요. 그래서 그래 이제 말 그대로 그렇게 급격하게 오르고 나서 거래가 이제 매수가 또 안 붙은 거야. 한동안 그러다가 지난주에 싹 팔렸대요. 그러니까 그 높은 호가를 받아주지 않아서 거래가 안 됐던 이제 30평대 아파트들 이런 것들은 싹 팔렸대요. 그래서 그 금액의 물건이 팔렸어요 할 정도로 지금은 뭐 그 금액보다 5천만 원 높게 나와도 바로 팔릴 것 같은데 내 물건이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이런 부분들이 매수를 건드린 거야. 매도는 물건을 들어가게끔 하고, 그러니까 실제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내용은 그거죠. 용산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발표하겠다고 하는 용산 마스터 플랜, 그다음에 서울역 마스터 플랜. 이게 용산 마스터 플랜이랑 서울역 마스터 플랜은 어느 일정 부분 겹쳐 있거든요. 그렇죠. 예, 구역의 범위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거 발표하는 것도 있고, 그것만 얘기할 줄 알았더니 여의도를 아예 여의도 마스터 플랜이라 그래서 지금 사실 싱가포르 가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여의도 재개발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서 여의도를 통합 재개발 뭐 이런 형태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도 되게 이게 일부러 재개발 말을 썼느냐, 왜 재건축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재개발이란 말을 썼느냐, 재개발 재건축 차이도 시장이 돼서 모르느냐, 이런 비판에서부터 말들이 많았거든요. 예. 근데 뭐 아무튼 이게 여의도 마스터 플랜 관련해서는 이번에 지난주에 18일 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었어요. 그때 네. 그 도시계획위원회 참여한 교수님들, 네. 위원들한테 보고 있었거든요. 네. 어떻게 갈 건지 보고만 됐는데 그 내용이 나도 너무 궁금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너무 보고 싶은데, 일단 기사라든가 아니면 이런 쪽을 통해서 나온 얘기를 보면 땅을 기부 체납, 그러니까 여의도의 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할 곳에 땅들을 일부 기부 체납을 받아서 이제 한강변으로 나가는 길을 열고요. 그러니까 땅을 말 그대로 갖고 와야지 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하면서 뭔가 배가 들어올 수 있게끔 항구를 만들고, 용산 쪽도 뭔가 그런 걸 만들어서 배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항구 만드는 이런 얘기들도 언급이 되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거예요. 뭔가 큰 틀에서 정비를 하는데, 이거 보니까 옛날에 10여 년 전에 오세훈 시장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얘기할 때 그때도 여의도 수변 뭐 조성하고 그렇죠. 있었죠. 결국 그걸 하기 위해서 기부 체납을 받아야 되는데, 땅을 그렇게 많이 뺏어 오려면 결국 용적률 동상향이 필요하고 이제 지어지는 건물 형태도 좁은 땅에다 건물을 져야 되니까 주상복합 형태로 져야 되는,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 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주민들이 원치 않아가지고 사업이 못 갔던 사례가 있거든요. 그 지금 여의도 쪽에서는 다시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기부 체납을 역화사퇴할 건지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할 건지 지금 되게 말들도 많고, 네. 내부적으로 갈등도 막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또 그거 하자는 거냐, 기부 체납 많이 하면 못하겠다 이제 얘기하고, 용산 같은 경우도 한편으로는 이제 과거에 국제업무지구 막 할 때 오세훈 시장 시절에 서부 이촌동 다 수용해가지고 안으로 들어가는 맞아. 항구 만들고 막 그랬던 그 조감도들 있거든요. 그렇죠. 또 항구를 용산에 만든다고 어디에다가? 그러니까 또 지금 정작 여의도 그 이촌동 같은 경우 특별계획구역 지정해서 지금 도시 재개발 사업 형태로 해가지고 원래 거기도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이었는데 이제 인센티브 줘가지고 용적률 499% 만들어서 뭐 800 몇십 세대짜리 이제 주상복합 짓는 형태로 지금 정비계획 요번에 수립했단 말이에요. 네. 수립하는 거 이제 공람하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 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사실 서부 이촌동 같은 경우는 성원 아파트랑 대림 아파트들이 한강변들을 이렇게 쭉 감싸고 있죠. 막고 있어요. 그 옆에 중산. 근데 거기다 어디다가 또 항구를 낼 건지. 그러니까 용산 마스터 플랜도 대체 뭘 담았길래 그런 건지 궁금하고, 여의도 마스터 플랜 뭘 담았는지 궁금하고, 그 두 개를 묶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 강남 그렇죠. 광화문에 있는 중심 금융, 그렇죠. 중심 지역 업무 지역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또 그런 거죠. 계획이 클수록 할 수 있는 거냐 이게. 또 미래도시 뭐 이런 그림만, 용산구는 가면 미래도시 용산 써졌는데 또 미래의 상상 속에만 있는 거 큰 그림만 만들어 놓고 또 안 되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불안감도 있고. 그렇죠. 그래요. 근데 사실 한편으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두 가지를 복선에 깔아놓은 것 같은데 일단은 그 광화문에 있는 광장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광장 규모의 공원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여의도 공원이 있어서 그거 아니에요. 용산에 광화문 광장 규모의 공원을 만들겠다는 게 뭐냐면 용산, 그러니까 이게 그 기사에서 언급되어 있는 박원순 시장이 언급한 내용들은 사실 새로운 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국제무직으로 어떻게 할 건지는 베일에 가려져 있는. 왜냐하면 그거는 땅 자체가 코레일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 이제 그건데 그거 별개로 지금 뭐 광화문 광장의 공원 조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 용산역에서 이촌역 가는 사이에 보면 도시환경정비 사업구역들이 있어요. 용산공원 남측지구, 그다음에 시티파크, 세계일보사 특별계획구역이에요 이름이. 그리고 그 옆에 보면 국제빌딩 주변 특별계획구역. 용산 참사 났던데 이제 그 포함해서 12개 블럭이거든요. 그리고 옆에 넘어오면 3개 블럭이 용산역 전면 특별계획구역이야. 이렇게 이 특별계획구역들 도시환경 정비 사업하는 데들이 모이면 말 그대로 기부 체납을 요구하는 거야. 국가가 니들 종상향 3종 일반 주거지역들, 일반 상업지역들 종상향 해줄 테니까 땅 내놔. 이렇게 해서 땅 내놓은 땅 가지고 거기에다 뭘 짓냐면 용산역에서 이촌역까지 쭉 이어지는 공원을 짓게끔 했어요. 공원으로 환수를 하면 뭐가 돼요? 국가 땅이 되잖아요. 그 밑에 지하도시 개발도 할 수 있고,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당시에 용산 링크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상으로는 공원 짓고 밑으로는 다 용산 링크로 이어지게끔 이제 그게 과거에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면적을 더하니까 다 만들고 나면 광화문 광장 규모의 공원 더 클 수도 있죠. 이제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얘긴 거고. 그러니까 뭐 용산 서울역 용산 철로 지하하겠다. 이거 오세훈 시장 이선할 때 공약이었어요. 그거 하겠다라는 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다 과거에 했던 얘기가 다시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나 이런 밑그림 자체가 과거에 다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개발 계획에 따라서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뭐 조정해서 발표하겠다. 결국은 기부 체납 비율 얘기 나오면서 또 그러니까 여의도도 그렇고 하겠네요. 용산도 그렇고 용산은 상대적으로 좀 달라요. 왜냐하면 용산 마스터 플랜의 핵심은 국가 말 그대로 코레일 등이 갖고 있는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이랑 코레일 지금 국제업무지구 개발이랑 그 다음에 중간에 철도 지하화랑 이런 게 코레일이 갖고 있는 땅이잖아요. 사실 지금 이거 나오고 나서 이 박원순 시장님이 싱가포르 가서 이 얘기하고 나서 집값이 막 들끓어 오르고 다시 이제 영등포랑 용산이 막 이게 또 이 아파트 그래프에서 나오는 거예요. 불안하지. 실컷 부동산 이제 좀 잡았나 싶었더니 다시 하니까. 그래서 어저께 그 국토부 장관님이 용산 여의도 개발 이거 서울시 맘대로 하면 안 되고 국토부랑 협조해서 손발 맞춰서 상의하고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긴급하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제 저는 좀 그래 이게 그렇지. 근데 이제 여의도 같은 경우는 소유 주체가 지역 아파트 소유자들이잖아요. 아무리 서울시가 이런 카드를 준다고 하더라도 안 받으면 못 하는 거예요. 땅을 뺏어서 할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지구단위 계획안에 동의할 수 없다. 그 마스터 플랜에 따른 여의도 지구단위 계획을 해도 나는 재건축 안 하겠다. 왜냐하면 조합 설립 안 하고 그냥 살게요. 리모델링 할게요. 예를 들어 이렇게 가면 못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못하죠. 근데 용산은 달라. 땅 주인이 코레일이잖아. 그래서 결국 뭐냐면 용산 막 서울시가 자기 맘대로 하려고 하더라도 실제로 코레일 누가 흔들 수 있어요? 국토부가 흔들 수 있잖아요. 그럴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서울시가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거나 그렇지. 서울시 말을 듣진 그렇죠. 않겠지. 그걸 갖다가 하면 땅 주인이 코레일이 결국은 정부 밑에 있는 건데 철도 만들고 하는 기간 산업도 이런 거 자체가 다 국가가 정책적으로 하는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결국 니네 맘대로 서울시 니네 맘대로 하고 싶어도 우리 얘기를 안 들으면 못할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그러면 그 얘기를 지금 시점에서 했다는 얘기는 올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는 이런 대규모 개발 계획들 발표나 이런 거는 지가가 움직이는 것들 부동산 가격들이 움직이는 것들을 봐가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를 좀 짚고 싶었던 것 같아요. 국토부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렇게 강 소장님 얘기처럼 듣고 보면 이것도 얘기 나왔다가 안 될 가능성이 더 높겠네요. 이거 뭐 그러니까 힘겨루기 하고 주민들하고 싸우고 그거는 뭐 그러니까 상황 뭐 이게 볼 것 같아요. 하다 보면 그러니까 하기는 하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당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그렇죠. 허영만 씨 만화 중에 제가 되게 그 만화 제목인데 당목은 비틀어도 새벽은 오지. 자기 그 짓는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 개발의 압력이 필요하고 하면 뭐 오세훈 시장이 아니더라도 박원순 시장 시절에서도 하기는 해야 될 거다라는 건데 뭐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건 그거겠죠. 최대한 시장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모양새를 안 보이게끔 영향이 적은 시점에 발표를 해서 그럼 결국은 이런 개발 호재 때문에 사람 투자를 하겠다고 몰려 들어가시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 시기적으로 빠른 결정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남들보다 들어요. 빨리 가야 좀 더 일찍 사죠. 그거 아니야? 그건 근데 이게 뭐 10년짜리가 될지 20년짜리가 될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연 단위로 끝나진 않을 것 같은데. 1, 2년 안에 끝날 문제는 아니고 그렇죠. 네, 그렇긴 하지만 어쨌거나 시장을 달구는 요소는 되는 했다가 것 또 같고요. 엎어지면 어떡해. 또 한강 르네상스 엎어지듯이 있고 사실 호로록 10년 전에 용산 투자하신 분들이 엄청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 개발 계획 보고 들어왔다가 2013년에 정확히 무산이 됐거든요. 국제업무지구 추진하던 게. 그래서 맞아. 설마 아니 삼성이 들어오고 국가가 맞아. 나서서 이렇게 했던 것도 이렇게 무너지나? 그 당시에 의외였어. 이제 같이 추진한 것 중에 서울시 북부 역세권 개발하는 것도 그때 같이 추진하고 실제로 이제 그런 역세권 개발하거나 하면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는 도로교통이나 이런 거 바뀌기 때문에 여러 업체들이 다 이제 관련해서 업무 용역하고 하잖아요. 근데 안 하는 것 같다고 그 얘기 이제 그런 업체들 통해서 제가 얘기 듣고 그랬었거든요. 진짜 패닉이었어요. 안 할 거. 맞아. 맞아. 컨소시엄 뭐 사상 최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갖고 무슨 뭐 대기업하고 뭐 어디 금융사하고 뭐 잔뜩 들어와갖고 결국 부도났잖아. 참. 그리고 사실 여의도 얘기 중에 되게 흥미로운 부분이 뭐냐면 진짜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뭐예요? 왜 박원순 시장님이 재개발이라고 얘기를 했느냐, 재건축이라고 얘기 안 하고 왜 재개발이라고 했을 것 같아요? 차이를 몰라서. 글쎄요. 그게 나름대로 뭔가 이유가 있겠죠. 네. 저는 제가 별 생각을 안 했는데 진짜 모르나 보다.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를 깨달았어. 여의도 지도를 보니까 그게 뭐냐면 올해 법이 바뀌어서 도시환경 정비, 그러니까 원래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법에 보면 이 법에서 추진할 수 있는 정비 사업의 종류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렇게 세 개예요. 지금은 이게 올해 2월달에 바뀌기 전에는 뭐였냐면 재개발 사업, 주택 재개발 사업, 주택 재건축 사업, 도시환경 정비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떨어져 나갔고 이제 나머지가 있는 건데 이게 지금 보면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랑 주택 재개발 사업이 이번에 재개발 사업으로 합쳐졌어요. 합쳐진 이유가 뭐냐면 원래 주택 재개발 사업,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그 전법, 그러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오기 전에 법이 그러니까 재개발법, 도시 재개발법이라는 법이 있었는데 그 법에 보면 공장 재개발, 도심 재개발, 주택 재개발 세 개의 재개발 사업 형태가 있었어요. 공장 재개발하고 도심 재개발을 합쳐서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바꾼 거고요. 그렇죠? 주택 재개발 사업이 도시환경 정비 사업, 그러니까 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주택 재개발 사업으로 온 거거든요. 요 세 개를 다시 다 합친 거예요. 재개발 사업으로. 그러면 왜 이렇게 했느냐? 이 재개발 범위를 합쳤냐면 옛날에 아까 공장 재개발 지역은 공장 지역에서, 도심 재개발 지역은 도심 지역, 일반 상업 지역에서, 그다음에 주택 재개발 사업은 주거 지역에서 하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토지 용도에 따라서 나눠놨었는데 이걸 합친 건 뭐냐면 셋 다 재개발로 한 거고, 이게 과거에는 주거 지역이었지만 이 지역에도 필요에 따라서 주거용 시설이 아닌 것을 지을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토지가 되게 귀해지잖아요. 이제 그런 필요성이 생기니까
주거 지역 안에도 오피스텔을 짓게끔 할 수 있게 하고 주거 지역 안에도 뭔가 뭐 공연장이나 업무 시설을 지을 수 있게끔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게끔 법을 바꾸는 과정에서 합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재건축 사업은 여전히 주택 재건축 사업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재개발 사업으로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주거 지역 안에서 또는 이제 이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는 이 업무 시설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여의도가 지금 3종 일반 주거 지역들에서 대부분하고 일부는 일반 상업 지역인데 지금 종상향을 하겠다라고 하잖아요. 종상향을 하면서 땅을 기부 체납받거나 금원을 기부 체납 받을 거라면 이제 금전 기부 체납도 되니까 현금 기부 체납도 된다고 하면 여의도를 종을 올리게 되면 과거의 도시환경 정비 사업 형태 이게 재개발 사업으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이걸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부 체납 받는 비율이 조정이 되겠지만 그거에 따라서 여의도가 재개발 사업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 아파트는 당연히 재건축이지 재개발할 수 없지 재건축이니까 사업 방식이 주거 환경이 열악하지 않은 곳에서 건물을 헐고 새로 짓는 거니까 재건축이지라고 했는데 바뀐 법에서는 재개발 사업도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해요. 아 그렇군요. 네, 재건축 부담금 안 내도 돼. 재개발 사업으로 가게 되면. 왜냐하면 재건축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재개발 사업에 대한 규정이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피할 수 있는 거지.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게 하나고 또 안전진단 부분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여의도의 없죠. 아파트들 중에 안전진단 정밀한 뭐 지금 바뀐 규정에 따라서 안전진단 뭐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차이는 있겠지만 재개발 사업에는 안전진단 재건축처럼 없단 말이야. 도시환경 정비 사업의 원래 정비구역 지정 요건 자체에는 안전진단이라든가 노후도를 보지 않거든요. 노후도 그렇죠. 규정이 없단 네네. 말이야.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원래.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사업도 좀 더 쉽게 스무스하게 갈 수 있고 재건축 부담금에서도 피할 수도 있고 이런 방식을 가지고 꼬드기면서 서울시가 이제 땅 장사한 거. 여의도 주민들하고 협상 카드로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건가? 사실 이제 모르지. 이게 자기가 얘기를 해주면 알겠지만 그런 건 아니잖아. 다만 이제 마스터 플랜이나 지구단위 계획이 나오면 특별계획구역 지정하면서 이제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세밀하게 이 말 그대로 용도지역, 용도지구 수준의 관리가 아니라 딱 뭐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 뭐 상한 용적률, 허용 용적률 등등 해가지고 타이트하게 규제하고 사업 방식도 아마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게 나오면 알겠죠. 그게 이제 나오면 올가을 정도에 나오면 확실한 방향성을 알겠지만 그걸 내놓는 거를 지금 서울시가 아니 정부가 니네 맘대로 하면 안 돼라고 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진짜 궁금해요. 어떤 마스터 플랜 내용이 담겨 있을까? 그리고 실제 어떤 식으로 구속을 해나갈까? 되게 궁금합니다. 그렇죠. 네, 궁금해요. 자, 그래서 참 많은 얘기들 해주셨는데 어쨌든 정리해보면 그래요. 도심 재개발이었다가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었다가 이번에 재개발로 바뀌어서 편입돼서 들어갔는데 얘는 어쨌든 결국은 주택을 짓는다라는 개념보다 좀 더 큰 개념이죠. 네. 상업지역 같이 포함돼서 개발할 그렇죠. 수 있는 이런 개념이다 보니까 거기다 또 재개발이라고 명명하면서 재건축에 대한 각종 규제에 자유로울 수 있다는 상대적으로 좀 피해갈 그렇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 그렇다면 강소장님 얘기처럼 2030 서울 플랜에서 재개발이라는 단어를 박원순 시장이 썼을 때 또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에 대해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뭐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 조금 일찍 들어간다라는 개념으로 지금쯤 접근해 보시는 거는 뭐 반대하진 않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약간 좀 빠른 것도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아무튼 복잡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여의도하고 용산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 지금 호가가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제 강남은 좀 송파구 특히 아주 그냥 뭐 난리가 났나 봐요. 네, 헬리오시티 관련해서 네 지금 현재 동남권 전세 시장의 블랙홀이라고 불리워질 만큼 송파구 전체의 전세 가격은 10주째 하락을 하고 있고요. 1억 원 이상 내린 곳도 네 보이고 있습니다. 또 매매 가격도 지금 송파구 쪽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아 근데 그렇지 않아요. 네. 아파트 지금 지난주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 지난주 거, 그러니까 요번에 발표한 거 한국감정원 자료 보면요, 네. 송파구 또 많이 치고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매주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지난주에 그래서 저도 송파구 쪽에 확인을 해봤거든요. 네, 하시는 분들한테. 네. 그랬더니 일단 호가 자체가 2억 이상 빠졌대요. 호가가? 거래는 지금 그럼 금매대 거래들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호가 자체가 2억으로 빠졌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과거처럼 많이 줄어들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너무 비싸다는 생각도 있었을 거고. 네. 파구 도면을 한번 좀 정확하게 확인해 봐야겠다. 궁금하다. 그런 상황에서 가격이 빠졌다가 이제 다시 뭐 조정하는 이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강남이 지금 가격이 움직인다라고 얘기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이주 수요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강남에 지금 현재 이주 수요가 가장 크게 하고 있어요.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신반포 3차라든지 뭐 미성이나 크로바, 우리가 늘 얘기했던 이런 데들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아서 이제 이주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이주 수요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모습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는 헬리오시티에 대한 어떤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신반포나 경남이나 무슨 뭐 미성 크로바 뭐 해서 다 합쳐봐야 따지고 보면 약 한 4,000세대 정도가 이주하게 되는 건데, 따지고 보면 지금 헬리오시티는 이제 두 가지이죠. 이주 수요를 뭐 물론 받아낼 수도 있어요. 당연히 글로 빨려 들어가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전체 9,150세대 중에 9,510세대. 9,510세대인가요? 네. 9,510세대 중에 그 조합원들이 다시 백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상당 부분. 그렇게 따지면은 실질적으로 물량이 많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움직이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강남 쪽은 우리가 잠실 때 경험해봐서 알겠지만 물량이 이렇게 빠지면 다 죽지 않아요? 매매 가격이고 전세 가격이고?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랬더니 입주 물량이 많다고 해서 물론 매매가 시장에서 물량이 많이 쏟아지면 매매 시장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시장 방향성 자체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어떻게든 사람들이 잠금 치고 더 들고 가려고 하는 편이죠. 그러니까 방향성 보고 사람들이 움직이죠. 일단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다. 아니 저 개인적으로는 잠실 4단지를 처음 입주할 때까지만 해도 큰 시장에 영향은 없었어요. 그다가 1, 2, 3단지 동시 입주하면서 사실상 전세 가격이 3억 전세는 많이 빠져. 매매는 안 빠지잖아. 매매도 많이 주저앉았었거든. 주저앉았었어요. 근데 그 입주하던 시기가 그렇게까지 많이 빠지진 않았지만. 그렇지. 그러니까 조정을 받기는 받는데 그렇다고 해서 폭락이나 이런 수준으로.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금매들이 간혹 이제 심리적으로 압박받은 매도인들의 금매들이 간혹 나오기도 하죠. 이제 그걸 기다릴 수도 있고. 저는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지금 헬리오시티가 제가 지난주에 파악한 바로는 6억짜리 전세들이 거래가 됐었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전세 매물이 나오면서 가격이 더 빠지고 있죠. 더 빠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어디까지, 그래서 이제 불안해들 하시나 봐요. 이제 가격이 빠지게 되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뭐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자금 마련이 좀 그럴 것 같아요. 제가 헬리오시티 알아볼 때 뭐 한 14억 매매 30평대 기준으로. 근데 전세가 만약에 5억 5천 이렇게 되면 전세 끼고 투자하는 것도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지금 14억에 6억이면 8억을 돈을 더 마련해야 되는 건데, 취득세 이런 것까지는 돈이 훨씬 더 들어가는 건데 투자로 들어가기 어렵고, 결국 그런 이유 때문에 매매가가 13억 뭐 이런 식으로 무너질 수도 있긴 있겠네요. 그러니까 아니 팔아야 되는 사람들은 실제 잔금 치기도 어렵지 않아요? 전세 가격이 이렇게 빠지게 되면 대출을 묶어놓은 상태에서는 잔금 치기가 만만하지 않죠. 대출 받아서 전세 받고 뭐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고 이렇게 운영하기도 만만치 않죠. 그렇죠. 자,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고요. 뭐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은 들어요. 뭐 어쨌든 시장의 위기가 기회니까 강남에 이번에 살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헬리오시티 싼 전세 한번 새 아파트에 송파가 전체적으로 약세구나. 저 어제 거여맞춤 뉴타운도 시세 체크 좀 해봤거든요. 물어봤는데 생각보다 싸.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야 이거 돈 있으면 사고 싶다. 막 그런 생각 들더라고. 송파구가 지금 날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냐면 인근의 그런 영향이 뭐 전체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싶어지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금 마련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리고 또 전세를 찾으시는 분들 벌써 입주가 올 하반기인데도 불구하고 전세 물량이 나오면 계약들은 되고 있어요. 다만 추가적으로 매물들이 나오면서 가격 하락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따라서 강남권의 저렴한 아파트에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헬리오시티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격이 어느 정도 빠질 것이냐에 대해서는 알 수 없겠지만 어쨌든 현재 상황보다는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라는 이런 예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야기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일단은 수익형 부동산 쪽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제 상가 점포의 임차인들이 운영이 어렵고 임대료 부담 때문에 문을 닫고 내놔서 공실률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지금 큰 문제인데 지금 보면은 강남의 공실률이 8%대에서 9.1%대로 홍대나 합정도 역시 7.4%대에서 12.5%. 여기 홍대 합정 같은 경우에도 뜨거운 상권이죠. 종로도 11%에서 20%대로 공실률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고요. 또 경리단길 같은 경우에 권리금도 공실이 늘어나다 보니까 거의 뭐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명동 같은 경우에 임대료를 20% 이상 내려도 임차인을 못 구해서 지금 난리가 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돼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공실률이 왜 이렇게 늘어나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늘어나는 걸까요? 우리는 가면 사람들이 늘 바글바글하지 않나요? 일반적인 우리 시청자분들이 생각할 것 같은데. 창업이 이 1층 창업이 진짜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사하기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점차 계속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저도 개인적으로 진짜 자영업 하시는 분들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어제 공교롭게도 어제 술 먹은 분이 이제 이런 자영업 장사하는 분이랑 밤에 술을 먹었거든요. 직원 월급이 되게 많아요. 최저시급 문제도 또 걸리겠구나 이제. 그 회사는 직원 그냥 신입 직원 입사하면 월급 220 준대요. 그게 계산해 보면 그렇대요. 시급 일하는 시간, 그리고 야간 수당이, 야간에 술집들 이런 데 야간이라니까 야간 수당도 걸리고, 그다음 몇 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 수당 줘야 되는 주휴 수당 걸리고, 이게 다 먹으면 기본적으로 한 달 일하면 206만 원? 뭐 거의 200만 원이 넘는데요. 그래서 그냥 아예 그냥 그거보다 그런 거 다 더해가지고 초급을 220 준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그렇게 주게 되면 인건비 부분에서 엄청난 상승이죠. 스트레스가 부담이 크대요. 그래서 참 어렵다고.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도 되게 힘든데 다른 데들도 이 직원들 고용 문제가, 급여 문제가 만만치 않고, 알바들 뭐 이런 것들, 그 문제도 되게 쉽지 않다고, 그 풀어 나가기가 되게 깝깝하다고 하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제 상가가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공실률이거든요. 이제 공실이 한번 발생하게 되면 뭐 그동안 계획했던 모든 게 다 무산이 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입지 좋은 상가 투자도 되게 무섭죠. 입지 좋은 상가, 입지 좋은 상가를 찾는 이유 중에 결정적인 이유는 결국은 공실률에 대한 리스크를 줄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입지 좋은 상가를 찾는데, 이건 지금 뭐 입지 좋은 상가들도 버텨나가기 어려운 상황이고, 거기다가 또 내년에 시급 진짜 올라가게 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이 훨씬 더 커지게 될 텐데, 과연 자영업자들이 이걸 끌고 나갈 수 있을지는 관건인 것 같아요. 경제부총리가 그래서 자영업자들이랑 간담회하고 미팅하고 현장 찾아가갖고 고충 듣고 뭐 여러 가지들 하신 거는 같은데, 일단 이게 지금 문재인 그 대통령 공약이었기 때문에 최저시급 이렇게 지속적으로 올려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인데, 아무래도 시장 쪽에서는 이거를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인 여건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뭐 이제 하나만 원인을 하나에서만 찾을 수는 없죠. 물론이죠. 예, 이게 보면 이 사업 시행자들도 상가를 지금 여기 기사에서 언급된 곳 중에 상당수는 일종의 관광 상권이거든요. 네. 핫하게 떴다가 네. 핫하게 지는. 네. 그러니까 막 상권이 뜨면서 이 동네 요새 장사 잘 되고 그런데라고 하면서 상권이 만들어졌다가 그런 핫한 상권들이 계속 옮겨 다니거든요.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상권 이제 이동. 익숙해지면 야 이제 여기 참신한 것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상권이 약간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안 찾으면 그 임대료를 내기 버거우면서 이제 무너진 이제 그런 영향도 일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 시행자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뭐 건물을 짓거나 사업 시행 하잖아요. 주택 뭐 아파트를 짓거나 뭐 하면 이 좀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상가를 좀 과도하게 많이 짓는 그러면서 이제 결국 채울 수 없는 상가인데 과도하게 상가들이 많이 공급되거나 또는 공급된 상가가 너무 지나치게 비싸게 그러니까 적정 말 그대로 지불할 수 있는 임대료 수준 이상으로 임대료를 내게끔 이렇게 좀 고분양되는 부분들도 이런 어떤 공실 비싸게 분양 받아놓은 게 있는데 또는 비싸게 매입한 게 있으니까 얼마 정도 수익률은 말 그대로 요구 수익률은 나와줘야 되는데 그 상권 또는 여기서 갖고 있는 그 저희가 여력을 못하니까 받아들여지지 못하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도 발생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예.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근데 반대로 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처음에는 깝깝하다 답이 없다. 뭐 이런 것도 있죠. 요새는 저도 소비를 이 상가에서 소비를 굉장히 제한적으로 하거든요. 먹고 마시는 거 정도나 상가 가서 하지 물건 사거나 이런 것들은 거의 인터넷으로 사거든요. 네. 또는 요새는 또 알리익스프레스 이런 것들 말 그대로 다이렉트로 중국이나 이베이나 네. 뭐 이런 곳에서 아마존이나 이런 곳에서 해외 직배도 많이 하고 요새 뭐 쇼핑도 많이 인터넷 쇼핑들도 많이 활성화돼 가지고 그런 쪽 이제 소비의 어떤 패턴 자체가 1층 상가들이 결국 되게 버텨나가기 힘든 이런 구조로 바뀌고 있는 것도 같은데요. 네네. 반대로 시장 만약에 이걸 갖다 그냥 가만히 시장의 논리에 냅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폐업하는 가게들이 많이 늘겠죠. 늘겠죠. 네, 그리고 임대료가 내려가겠죠. 임대를 못하면 주인들이 임대료가 내려갈 거고 그래도 안 맞춰지는 상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도 안 맞춰지는 상가는 계속 비어 있겠죠. 경매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경매로? 그러니까 이런 물건들이 경매 물건이 상가 만약에 이렇다고 하면 경매 물건들이 많이 그럼 경매 물건 나오면 어떻게 돼? 경매는 계속 유찰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경매 가격이 감정가가 높게 나오면 계속 유찰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그러면 이 경매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상가 물건들의 숫자 되게 늘어나고. 그 만약에 그럼 상가 좋은 상가 이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상가인데 가격 빠지면 어떤 경매 투자로서 나름대로 나쁘지 않은 입지의 상가들을 찾을 수 있는 기회다. 그런 기회들이 당장은 아니죠. 이제 이게 쌓이면 버티다 못해서 그 위에 경매가 나오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시그널을 하나 또 잡긴 잡았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불과 작년 재작년만 해도 그 꼬마 빌딩 해가지고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뭐 사실 매물을 투자를 하고 싶어도 물건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는 이런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난달 말부터 이번 달로 접어들면서 매수세보다는 물건이 지금 많이들 나오고 있대요. 그러면 그게 결국은 그 물건이 많이 나온 이유도 거기도 그거 아니야. 대출 잠가서 그렇죠. 대출 영향이 크죠.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시장 들어간 돈을 잠그면 시장이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대출 영향이. 근데 사실 또 그 강사님이 생각해봐야 될 게 이게 대출의 영향이 물론 없진 않지만 이 상가 같은 경우에 대출 비율이 담보가 비율이 낮아요. 그래서 대출이 주택처럼 그렇게 많이 안 나와 처음부터. 거기다가 선순위 임차인이고 뭐고 차 띄고 포 띄고 다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주택의 대출 시장이 주택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서 상가가 대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절반 이하 수준이거든요. 너무 그러면 오른 부분이 반영되는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일단 트렌드죠. 꼬마 빌딩에 대한 트렌드가 한때 굉장히 큰 이슈였다가 이제 이것도 역시 시장의 변곡점을 맞아서 좀 조정이 되는 장 아니겠나. 저는 이런 사실 것들도 개인적으로 꼬마 빌딩 이렇게 뜨고 이런 게 진짜 저금리에 수혜를 받아서 좀 상대적으로 되게
알게 모르게 받은 어떤 그래도 난 갖고 싶어 꼬마 빌딩. 나는 안 갖고 싶어. 아우 그래도 난 갖고 싶어 꼬마 빌딩. 아니야. 자 사실 그 뭐죠? 많은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로망이 결국 임대 사업인데 임대 사업의 종착지가 어떻게 보면 나는 임대료를 주고 받는 관계로서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를 늘리고 싶지 않아요. 싸게 주면 되지. 그게 비싸게 하니까 그러지. 싸게 싼 대로 비싸면 비싼 대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그거 한번 세입자 이렇게 딱 맞춰주시면 장사 열심히 하시라고 10년째 월세 안 올리시는 착한 임대인 많잖아요. 그런 것도 있긴 있겠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시장에 대한 크게 세 가지 이슈를 한번 다뤄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잠깐 마무리 짓고 두 번째 큰 단락의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또 이슈가 됐던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사장님께서 또 엄청난 이야기를 하나 해주셔가지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자, 그다음에 또 재건축이 2주를 해야 되는데 대출이 안 나와갖고 지금 거기서 또 이상한 이야기들이 또 흘러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재건축 2주비에 관련된 이야기 한번 두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로또 청약은 집값 오를 때 이야기다. 지금은 위험을 대비해야 될 때다. 선제적 관리를 위해 HUG가 최선을 다하겠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왜 갑자기 또? 이게 지금 주택도시보증공사 우리 흔히 HUG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사장님이 인터뷰를 하셨어요. 머니투데이 신문이랑. 그래서 이제 인터뷰 내용 궁금해서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분양하려면 그렇죠. HUG의 분양 보증 받자는 못 하잖아요. 옛날에 대한주택보증 지금 못 받잖아. 그러니까 결국 여기랑 분양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제 지금 사실은 강남 쪽 또는 뭐 강남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분양가를 높게 내고 싶죠. 사업 시행자들은 분양을 하는 이유는 결국 수익을 최대한 극대화해서 그렇죠. 우리가 사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고 이윤을 최대로 가져가고 싶어하는 게 사업 시행자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서울 시내에 지금 사업 시행하는 것들은 대부분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 정비 사업으로 조합들이 만약에 한단 말이에요. 결국 조합원들 추가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이 납부해야 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반 분양을 비싸게 성공적으로 잘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HUG가 분양 보증을 해주는 과정에서 그 금액엔 분양하면 안 돼요. 당신네 동네에서는 예전에 이 정도까지 분양했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는 우리가 분양 보증을 해줄 수 없습니다. 일종의 분양가를 규제하는 카드로서 HUG가 이제 그런 업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불만이 되게 많아요. 조합들이 왜 이거밖에 안 해줘요? 분양 보증 더 해주세요. 그 압박이 되게 큰 편이긴 한데 이제 분양 보증을 이제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조합 입장에서는 결국 수익 증대를 하고 싶으니까 분양가를 높여 달라고 하는 건데 자, 이게 지금 근데 이 사장님 말씀은 뭐냐면 부동산 가격, 그러니까 재고주택 가격 결국 이게 로또 청약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주변에 거래되는 가격은 12억, 13억인데 12억인데 일단 분양을 9억대에 한단 말이에요. 그럼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싸. 그러니까 당연히 로또 이거 일반 분양 이 아파트가 새 아파트가 될 분양인데 주변의 가격보다 싸니까 당 1,000만 원 되면 기본적으로 프리미엄 붙네라고 사람들이 청약들을 지금 막 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재고주택의 가격이 그렇게 거래되는 게 버블인 거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게 정상이 아니라 이 지금 분양하는 이 가격이 오히려 정상 가격일 수 있다. 이게 그래서 지금 그렇게 선제적으로 분양가를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하는 것 자체가 혹시 만약에 분양 보증에서 우리가 버블을 양산하게끔 너무 고분양가를 계속 내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되게 잘하고 있는 거다. 뭐 이런 뉘앙스에서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근거가 참 어떻게 보면 좀 관심 갖고 봐야 되는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는 말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맞는 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죠. 근데 일단은 그런 포지션에서
일단 업무들을 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크게 일단 세 가지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 근거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는 금리가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다. 네. 거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다. 주택 가격은 금리 인상에 따라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 얘기 하셨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택 시장이 이미 변곡점이 지나갔다. 요 부분은 좀 아무튼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곡점이 지나갔다는 얘기도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피크는 이미 넘어섰고 하락으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죠. 3년 뒤에 부동산 시장, 우리가 선분양 제도에서 분양 보증을 하는 거는 3년 뒤에 부동산 시장을 너무 낙관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주변 시세에 비해서 분양가가 싸다고 하더라도 그 아파트에 버블이 있으면 3년 뒤에 그 아파트 가격이 꺾이면 우리가 분양가 책정했던 분양 보증하는 데서 그것도 보분양일 수도 있지. 그렇게 될 수도 있는. 실제로 막 10% 20% 빠졌던 사례도 있었으니까. 과거에. 그다음에 진짜 중요한 얘기가 하나 나와요. 뭐 얘기가 나오냐면 매매와 전세 가격의 갭이 벌어지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전세금 반환 보증 신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전세 매매 가격이 이제 조정을 받게 되면 내가 넣었던 전세 보증금을 과연 돌려받을 수 있겠느냐, 이거에 대한 불안감으로 이제 보험 상품이죠. 전세금 반환 보증을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고 있다라는 건데, 시장에서 느끼는 게 이처럼 큰 영향을 미칠 만큼 얘기가 나오기는 전 아닐 것 같은데, 이 정도까지는. 일단 너무 세게 이게 나오신 것 서울이랑 이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전세, 그러니까 이건 사실 디테일하게 봐야죠.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이 많이 팔리고 있는 지역 또는 물건 형태가 어떤 건지가 사실은 그 자료를 주면 확실히 방향이 드러날 텐데, 실제로 지금 뭐 경기 남동부권에 입주 물량 많으면서 전세가들 새 아파트 입주 전세도 많이 빠지는데 주변의 기축들 같은 경우는 전세가가 또 한계가 있는데 많이 말 그대로 해서 실제로 전세금 못 받아서 머리 아픈 사례들이 나올 수 있고, 근래 또 언론에서 전세 반환 보증 보험 가입해라라는 뉘앙스의 기사들도 엄청나게 내고 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이제 이런 시장도 있는 것 같고 그렇지 못한 시장도 있고 차별화되는 것 같아요. 그 밑에 시장 자체를 불안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는 좀 의미를 가지고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어쨌든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님의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러나? 변명? 네. 변명이라기보다는 그냥 그러니까 지금 HUG에서는 지금의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과열이며 정상 가격이 아니고 변곡점이 지나서 하락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것 같다라는 게 이제 하나 볼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른 인터뷰 내용 중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뭐가 있냐면 분양 보증 형태, 지금 선분양 제도 하에서 분양 보증 형태로 자꾸 회사가 갖기보다는 앞으로는 도시 재생 사업과 관련해서 다양한 상품들 내고 장기적으로는 일종의 자금을 빌려주고 회수하고 빌려주고 회수하는 형태, 보증 형태 회사가 아니라 이제 그런 금융 일종의 주택 금융 그런 형태의 어떤 모양새들을 많이 갖춰 나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서 뭘 하나 느꼈냐면 이게 우리나라가 이 보증이 딱 HUG밖에 없잖아요. 독점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불공정 아니에요? 불공정이죠. 독점. 그래서 제가 작년인가 읽었던 기사 중에 뭐가 있냐면 증권회사들도 주택 분양 보증할 수 있게끔 그 문을 넓힐 거다. 한 2020년 2년 이후에 가면 그런 식으로 넓힐 거다. 제도 개선에 대한 기사를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주택 보증 그러니까 HUG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업무 자체를 빼고 또는 하지만 다른 대안들 옵션들도 생기게끔 열려주고 그렇게 되면서 주택 공급하는, 한편으로는 모양새 자체도 지금 이렇게 금융 저리에 말 그대로 좀 사업하기 힘들거나 이런 쪽에 빌려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금융 상품들을 만든다 그랬거든요. 이제 여기가 지금 돈을 할 수 있는
자체가 뭐냐, 우리가 청약통장이라든가 청약저축이라든가 이런 거 가입하면 돈 납부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받은 그 채권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상품들 보증이나 이런 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점차적으로 그걸 하겠다는 건데, 그럼 지원하겠다는 사업 방식들이 뭐냐면 아파트나 이런 대규모 철거 정비 사업 이런 쪽에다 지원하겠다는 게 아니라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나 아니면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이런 소규모 사업들 또는 리모델링하거나 주택들 이제 이런 쪽에 가는 사업들에 자금 지원을 하는 형태로 좀 방향을 일정 부분 가려고, 그러니까 지금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정책의 어떤 이 공기업이다 보니까 공사다 보니까 맞춰서 그렇게 형태를 바꾸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어쨌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요. 일단은 시장 가격에 비해서 지나치게 낮은 분양 가격이라는 거를 만들어주다 보니까 로또 아파트에 대한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나서서 해명한 거네. 분양가 규제를 하고 있는 우리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님께서 네 일종의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청약이라는 걸 통해서 실수요자들이 정말 자격 요건을 갖고 있는 청약저축을 가입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집을 살 수 있는,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더 문턱을 낮춰준다라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불만이. 물론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뭐 사업 시행자, 극소의 사업 시행자보다 뭐 5천강 국민이 더 중요한 거니까 늘 얘기하듯이. 자, 이렇게 한번 마무리 짓고요. 두 번째 얘기에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주비 때문에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재건축이 지금 LTV 대출 구제를 강화를 하면서 이주비가 대출이 안 그래도 지금 낮게 나가는 상황에 시공사 이주비 지원하는 것도 원천 차단시켜버려가지고 아주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주를 포기하는 조합원들이 속출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 이 틈새 시장을 노리고 증권사가 개입했다고? 그러니까 뭐 증권사라기보다는 대출 상품을 새로 만드는 건데 네네. 이게 결국 이 LTV 규제들이 이주비에도 지금 되고 있잖아요. 네네, 되고 그쵸. 있는 상황에서 줄 수 있는 이주비 또는 아예 다 대출이 투기 지역에 여러 개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투기 지역 안에서 만약에 이주비 대출 받는다고 하면 제한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주비를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그럼 이주비를 못 받으면 세입자 못 내보내고 또는 그렇죠. 내가 이사 못 가고 그럼 그렇죠. 거기 살아야 되는데 이주를 못하면 재개발 또는 재건축 정비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못하죠. 조합 입장에서는 이주계획 수립하는데 머리가 아프죠. 그렇죠. 결국 사업비로든 어떻게든 돈을 빌려 갖고 와서 이제 이주 해야 되는 사람들한테 돈을 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걸 지금 일단 금융 규제에서 되게 막고 있어요. 이게 직격탄이 가고 있단 말이니까 얘네가 어디 요거 봐라. 얘네 재건축 사업도 얘네들이 돈을 못 빌려가지고 투기 지역이 있는 주로 강남 쪽이죠. 네. 이주들을 하기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저기에 돈을 빌려주면 좀 우리가 고리로 빌려줄 수 있지 않을까 계산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대출 돈 빌려주는 사업에 우량 사업이지. 재건축 그럼. 돈 떼일 일이 있겠어요. 그럼요. 대출을 정부가 규제를 하다 보니까 많이 못 빌려주게끔 많이도 네. 아니야. 사실 솔직히 말해서 감정 평가를 시가대로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흔히 아파트를 살 때 LTV 받는 거는 만약에 시가가 10억이면 네. LTV가 30%면 3억이고 40%면 4억이잖아요. 4억인데. 그거 계산해가지고 주잖아요. 근데 그렇죠.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 10억짜리 시가라고 하더라도 감정 평가는 6, 7억도 안 해주잖아. 그렇죠. 네, 6, 7억 해주고 그거에 30%니까 사실은 더 내려가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돈이 굉장히 제한적인 거지. 그렇죠. 근데 그럼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 후순위로 돈 빌려주는 경우는 그렇게 리스크가 덜하잖아요. 후순위라고 하더라도 대출 금액이 실제 가격보다 많이 초과하는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위험도가 많이 떨어지죠.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돈 빌려줄게라고 하면서 이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업체들, 그러니까 일종의 펀드처럼 이제 만들었나 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계산해봤더니 대략 한 7%에서 11% 정도 이자를 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조합 쪽에다가 이제 제안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 조합에서 야이씨 니네가 고리대금 업자냐? 지금 시중 금리가 얼마인데 11%짜리 금리가 말이 되냐? 이 사업에 돈 내면서 아이고 그렇게 무리한 금리는 아닌데 뭐 이러면서 서로 지금 갈등이 있나 봐요. 근데 네.
이거는 사실 저는 정부에서 기재부에서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늘어난 사업비가 결국 조합원들의 비용으로 다 전가되는 거잖아요. 불필요한 사업비인 거잖아요. 이건 이주나 이런 거 관련해서 이주비 지급할 때 DTI는 제한을 안 받는데 LTV 네. 제한은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주와 관련해서는 좀 이런 부분들을 아니 근데 가는 데들은 가게 해줘야지. 그러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또 좀 정부가 좀 지나치다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 이렇게 대출에 대한 규제가 생기더라도 결국은 시공사에서 이제 추가 보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주비 지원해 줬었단 말이죠 뒤에서. 이게 막혀가지고 지금 난린 거 아니에요? 사업비도 많아. 그 대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금융 비용도 이자가 높고요. 그렇지. 그래도 11%보다는 낮을 거 아니에요 지금. 11%보다. 그건 모르지. 낮아요. 이게 건설회사 입장에서도 봐요. 이게 만약에 내가 무슨 대기업 무슨 건설이야. 이 현장도 그런 식으로 보증 쓰고 저 현장도 쓰고 계속 쓰면 건설회사는 그냥 집 지으려고 그랬는데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잖아. 그러면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그 내용 때문에 건설회사의 등급도 낮아지면서 금리도 높아질 수 있어. 그럼요. 11% 금리가 안 나오란 법 없는 거야. 아니야. 그건 아니고 왜 그러냐면은 건설회사에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대출해 주잖아요. 그럼 채권이 생기잖아. 이거 채권 바로 팔아요. 팔아서 부채 비율을 낮추거든요. 이거 뭐라 그러더라? 하여튼 갑자기 생각나서 채권량도 아니야.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거 뭐라 그러더라? 그거 뭐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뭐죠? 이렇게 10%를 넘어가는 수준까지는 절대 안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이게 정부의 의지인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는데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 배우는 건데 저기서 뭘? 그 제일 먼저 배우는 과목에서 이 대출을 그런 식으로 채권 그러니까 유동화. 유동화인데 그거 뭐 이름 부른 이름 있는데 아무튼 기억 안 나요. 저는 하도 오래돼서 다 까먹었고요. 네, 다 새로 배운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유동화를 시키면 사실 가능한 부분인데 이거 좀 너무한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미 뭐 다 통과돼서 다 이미 뭐 되고 있는 거를 이제 와서 이주가 임박되어 있는 상황에 조합원과 조합원들을 이렇게 뭐 발목을 묶어 놓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좀 많이 이슈화 돼서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많이 제기하고 저도 그래서 이거 문제 있다라고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뭐 얇은 그렇구나. 부동산 TV 채널에서도. 그렇구나. 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처음에 시행을 안 해줬으면 모를까. 시행해줘서 통과가 돼서 이미 진행이 되는 상황이라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지원은 좀 해주는 것이 합리적으로 올바른 선택은 아닌가. 조합원도 결국은 국민이잖아요, 그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저희 그 별별수다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좀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진행을 한번 해봤는데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나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특히 오른쪽 위에 그 종 표시? 요새 종 표시 눌러달라고들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알림 그거 눌러주시면 저희 방송 꼬박꼬박 챙겨서 보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부동산에 대한 상식도 좀 넓히시고 또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좋은 기회도 잘 잡아가시는 그런 저희 방송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까요? 네.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